다음 시험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난도 조정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잘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만큼 하시면 안 돼요. 더 하셔야 돼요. 자, 학생. 가면은 복습하시고 또 하시고 다들 잘 해주셨지만 두더두더 하셔야지 성적이 오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봐봅시다. 이제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중세 국어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평가 문제집 뽑아서 여기에다가 필기하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또 정리하면서 봐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적는 부분들은 따로 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될 부분인 경우에는 오늘 부분은 안 볼 거예요. 대체적으로 오늘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때 봐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국어의 모습을 보고서 현재의 국어랑 이제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언어의 역사성. 자, 언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걸 예전에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언어의 특징들, 특성들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 다른 학생 기억날까요? 무슨 학생 기억날까요? 중학교 때 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오래됐나? 중학교 1학년은? 저는 더더 오래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부분인데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호로 만들어져 있고, 뭐 이제 뭐 의미랑 뜻이랑 의미랑 그 문자랑 자의적이고, 자의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언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의 국어의 모습이랑 과거의 국어의 모습이랑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SNL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짤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 서울 사람들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김하영이 따라하는데 김하영 모르시나? 알지? 뭐뭐 하거든요. 뭐뭐 하거든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도 좀 사투리 같은 그런 말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이제 차이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과거의 모습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럼 우리 국어사는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국어사라고 하는 건 국어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국어사에서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건국되는 것입니다. 고려 건국이에요. 고려 건국. 그래서 고려 건국 이전, 그러니까 이제 10세기 이전이죠. 10세기 이전. 통일 신라 시대까지. 요 시대까지는요, 고대 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국어. 그리고 이제 고려가 건국되고 난 후에 10세기부터 16세기 말 요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중세국어라고 해요. 중세국어. 그럼 여기에 있는 시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6세기 말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나는 좀 한국사 공부해서 안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아직 진도 안 나왔나요? 16세기. 그때 뭔 사건이 있었을까? 고쯤 16세기쯤. 이때가 16세기잖아. 16세기가 몇 년이야?
현재 몇 년대야? 우리 알아. 지금 21세기죠? 지금 몇 년이에요? 24년. 2024년이죠. 그죠? 그럼 21세기, 20세기. 하나 더 하시면 돼요. 하나 빼면 되죠. 16세기는 몇 년대요? 1500년대요. 요거 아셔야 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1500년대에 뭐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우리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임진왜란 1500년대 이후점이니까 16세기 말 이후 17세기 들어가면서 조금 애매해요. 17세기 들어가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 전까지가 중세국어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세국어는요, 전기랑 후기로 또 나눠요. 어떻게 전기, 후기를 나눌까요? 요때 뭔 일이 있었을까? 요 중세국어 시절에 국어의 제일 큰 변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우리 이분 때문에 쉬는 날도 만들어졌잖아. 세종대왕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대를 기준으로 훈민정음 창제 전을 우리가 전기 중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 우리가 후기 중세 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괜찮으실까요? 전기.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 가보게요. 이라고 해서 개화기가 있어요. 개화기. 개화하기 시작한 때. 요 때를 우리가 근대 국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시기가 한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19세기 초, 19세기 말. 그리고 이제 개화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또 19세기 말 이후겠죠. 현대입니다. 그래서 요때로 이제 현대 국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국어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시기는 언제냐면 요 중세 국어 시절입니다. 요 중세 국어 시절. 요 시기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보게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369는 고대 국어도 되고 이제 군대 국어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도 변화하는지까지 하는데요. 지금 이제 수tek고 하는 걸 보니까 중세 국어 시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내세요. 고대나 근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tek고에서 따로 추가로 가게 됐다, 설명해 주셨다 하면은 그때 고대랑 이제 근대 뒤에 내용들을 좀 하고요. 오늘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그 부분들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서 보게 될 부분은 중세 국어 시기 중에서도 이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요 후기, 조선 후기 시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세 후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글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강의한 1강 해가지고 국어의 어제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부분은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어서 넘어가고요. 가운데 부분부터 같이 봐볼게요. 자, 우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다. 야, 중세국어 하면 지루하고 뭐 어렵게 느껴지냐? 뭐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세국어 역시 우리말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다음 자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중학교 때 봤습니다. 훈민정음 어지. 아마 내용 들으면 떠올릴 수도 있어요. 요 말은 뭐냐면요. 어제라고 하는 거는 왕이 손수 지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의 의미는 알고 계시죠? 훈 가르칠 훈의 미는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이 만든
임금이라고 하는 글자에 이제 어진, 임금의 뜻이에요. 거기에 담긴 임금의 뜻.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담겨져 있는 임금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 그 목적이나 아니면은 정신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거를 설명해줘요. 자, 어지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어제 서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서문이라고 하는 건 머릿말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게 글자의 의미도 있지만요. 책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국어의 역사를 구분할 때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시기를 중세라고 한대요. 여기 표시해 줄게요. 요거 우리 봤었죠?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우리가 중세라고 하고요.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이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어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 중세 국어랑 현대 국어에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장 보시게 되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 하고서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말로 써져 있죠. 뭐 내란 말씀이 둥기게 따라 세로로 써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게 될 부분은 중세국어의 표기의 특징이에요. 표기의 특징. 말로 다 풀어놨는데요. 우리는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표기적으로 보면요. 어때요?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현대에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요. 현대에서는 글을 옆으로 써요. 그죠? 옆으로 쓴다는 건 이렇게는 가로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가로 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세 국어는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가로의 반대는 뭐야? 세로로 쓴다. 세로 쓰기를 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중세 국어 한번 봐보시면요. 띄어쓰기가 돼 있나요? 지금 어지 부분 보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한번 쭉 봐보시면요. 우리말이랑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글자 왼쪽 편에 보시면은요. 점이 있죠. 점점점 찍어준 부분이 있어요. 나란 말싸미에 라세도 점이 하나 있고요. 말에는 점이 2개 있어요. 그리고 미에는 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요 점을요. 방점이라고 해요. 방점. 방점. 현대에는 요 방점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중세에는 요 방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이제 나타냈냐면요.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했어요. 높낮이. 높낮이는 뭐 고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뭐 성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조가 있는 나라의 말은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머리 하실까? 그래요, 중국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니하오마 하면서 이제 올렸다 높였다 낮췄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조가 있나요? 우리는 성조가 없어요. 성조가 없고 이런 방점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있었다 이겁니다. 다행이죠. 지금 없는 게 다행이야. 옛날에는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성조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고요. 요 성조를 방점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방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요. 여기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평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하나는 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성도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성은 또 이제 소리 세기보다는 빠르기에 해당하는 거여서 요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요 평성은 점이 없어요. 점을 찍지를 않아요. 평범한 소리인데요. 그냥 낮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은 소리에 해당하고요. 우리 거성 같은 경우에는 점이 한 개 있어요. 점이 한 개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소리예요. 소리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상성 같은 경우에는요. 점을 몇 개 찍어요? 2개 찍어요. 2개 찍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낮다가 나중에 높아져요.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옛날에는 방점이라고 하는 거를 왼편에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 요 성조를 표현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발음하면은 중국인들이 착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 봐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나란 말싸미 할 때 말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싸미. 우리 요거 우리말로 지금 현대의 말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말, 씀, 이라고 쓰겠죠? 아래안은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요렇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형태를 분리해서 써줘요. 우리가 끊어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어적기.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요. 얘네들이 형태를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어적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세 국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어적기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어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끊어적기를 일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요. 거듭적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듭적기는 뭐냐면요. 원래는 이어적기였다가 나중에 끊어적기로 바뀌었겠죠. 근데 과도기적으로 좀 혼란이 있던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거에서 요걸로 변하려고 해요. 근데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를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과도기적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듭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말씀이를 어떻게 쓰냐면요. 말씀미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받침에도 쓰고요. 뒤에도 한 번 더 써요.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거듭적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중세 국어는 이어적기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현대 국어는 끊어적기를 활용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중세국어에서는 동국정의식 표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어요. 동국정의식 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한자어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표기하는 방식. 지금 보시면은 한자가 이제 밑에 적혀져 있고요. 한자가 적혀져 있고요. 그 밑에 우리 한글로 듀비, 문장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우리말의 형태랑 좀 다르죠. 우리는 원래 중국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문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르게 표시를 했죠. 요거를 동국정의식 표기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면 한자어를 원음과 비슷하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표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고 읽지만요. 이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에서는 듀윗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니까 그거랑 가깝게 표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모두 적어야 돼요. 우리 초성, 중성, 종성이 뭔지는 알고 있죠. 초성은 맨 앞에 오는 우리 요 미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말하는 거고요. 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라고 하는 모음이고 종성은 받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성, 중성, 종성 얘네들을 모두 표기해야 돼요. 근데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추가로 적어줍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적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냥 문자라고 쓰겠지만 얘는 초성, 중성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밑에 받침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구색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표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하게 표기하는 방식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표기와 의문의 차이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는데 중세국어는 뭘 했다? 세로쓰기를 했고요. 띄어쓰기를 했다, 안 했다? 띄어쓰기를 안 했다. 그리고 뿌들, 노미와 같이 뿌들, 노미 이렇게 끊어 적기를 현대국어에서라면 했을 텐데 중세국어에서는 이제 아음절의 끝소리를 뒤음절의 촛소리로 적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어 적기를 아음절의 끝소리를 뒤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어 적기를 했어요. 그리고 표기, 못할 옆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들이 글로 적혀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 부분에 표시를 해놓고 요거 이어 적기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의문의 특징이에요. 의문이 뭐였는지 기억하실까요? 의문의 뜻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했는데 다들 외우지 않았나요? 의문의 뜻이 뭐였지? 의문이 뭐였어? 기본단 제일 작은 단위야. 근데 어떤 제일 작은 단위야? 음절에? 음절하고는 아예 달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뜻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물어본 거고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그럼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요 의문에는 당연하게도 소리의 뭐 길이 요런이지 음소들도 있지만요. 음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자음, 모음 이런 애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음모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문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이 의문의 특징은 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는 없는 글자가 있어요. 현대에는 없는 글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볼까요? 어지에서 어떤 애들이 현대에는 없을까? 난 찾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거 예전에 한 적 있어. 읽는 법도. 중학교 2학년 때 한글 창제 원리에서. 일단 말싸미에서 요점 있죠. 요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난다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 저는 아직 알아. 그죠? 네,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 자, 요점은요, 우리 하늘의 모습을 본다 만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이름은 아래아라고 합니다. 왜 아래아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나 오 얘의 중간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는 어디 있어요? 자음의 오른편에 놓이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음의 아래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읽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고전 문학 작품들을 보게 되면요, 요 아래야가 엄청 많이 나와요. 못 읽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냥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요, 아나 으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이건 추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뒤에서 시조랑 이런 것도 할 거거든. 아나 으 정도로 읽으시면 되고요. 대체로는 첫 번째 음절, 첫 글자에 올 때는 아로 대부분 읽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 정도를 읽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옛날에는 없었던 거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게 있어요. 여기 지금 수명음 비읍이 여기는 이제 쓰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지에는 안 쓰인 것 같기는 한데 옛날에 요게 있었습니다. 요거 뭐냐면은 순경음 비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읍이긴 한데 요 밑에 이응이 들어가 있죠. 요걸 순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모처럼 생긴 애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반치음이라고 읽어요. 반치음. 반 정도 뭐 입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뭐 읽을 때는 시옷이나 뭐 없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이제 현재는 없는 음운들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가 있게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실까요? 예전에 한 적 있는데 이응이 있고요, 우리가 획을 더 그으면서 소리의 세기가 세지죠. 그래서 이응을 2번 그으면은, 이응에 획을 더하면 2번 더하면은 히읗이고요, 한 번 더 하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얘보다 약하다고 해서요, 얘를 뭐라고 하냐?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여린 히읗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응이긴 이응이에요. 옛날에는 이응이랑 쓰임이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응과 혼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옌니응이라고 불러요. 옌니응. 근데 여린 히읗이랑 옌니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옛날 소리가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동군정식 표기에 소리가 없는데 그냥 형식상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음은 소리가 있는 애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요 안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요렇게 뿌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자음이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에 우리 그렇게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가 없죠. 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쌍자음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어의 첫 머리에 이런 식으로 자음이 2개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어두자음군. 요거를 풀어서 말해보면요, 어자는 말이고요. 말이에요, 말, 소리. 두자는 머리예요. 첫 머리에 자음이
군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군은 무리입니다. 무리. 잠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적었는데요. 이제 후대에 가게 되면서 얘는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된소리가 뭐였는지 기억하실까요? 된소리가 어떤 애들이 된소리라고 했는지 예를 한번 들어봐. 그죠? 쌍비읍 같은 거, 쌍디귿 같은 거, 얘네들은 우리가 된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게 좋아요. 뒤에 거에 된소리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뒷자음의 된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얘도 우리 고전문학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뿌들이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뜻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뜻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현대에 오게 되면서 된소리로 바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음운의 이제 차이다,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그럼 같이 봐볼게요. 자, 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는 옛니은, 여린이은, 순경은 비읍, 아래아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 존재를 했대요. 그래서 어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치음도 중세 국어에 있었던 글자래요. 지금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순경은 비읍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중 순경은 비읍, 아래아, 반치음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없는 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없는 글자. 요 5가지 다 얘기했고 없는 음운은 3가지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얘기했었던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따로 소리가 없었다고 했었죠. 그죠? 형식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따로 음운으로 이제 따로 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옛날에 이제 얘를 아나, 으 사이에 발음 정도로 소리를 냈었던 거고 얘도 소리 나는 게 있었고 얘도 소리 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없던 음운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얘네는 따로 이제 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뭐 없던 음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뜻을 수매와 같이 중세 국어에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는데 자,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 거기 표시해 봅시다. 요걸 뭐라고 해요?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어두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는 어떻게? 뜻을 스매처럼 된 소리로 바꿉니다. 된 소리 동그라미 쳐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세 국어, 현대 국어의 이제 음운의 차이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뒤에 문법의 차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